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닷새간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모처럼 보는 반도체 훈풍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회복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중부 지역에 사흘째 야행성 폭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전국 곳곳에 최고 1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카더라 수준의 정치 선동이라며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일방통행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노동계는 12,600원을 최초 제시했습니다. 시작부터 입장차가 큰 가운데 시급 10,000원을 넘게 될지 관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세 조정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가 조사 관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경북 경산에서는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이 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전북에서도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농수로입니다. 새벽 5시 10분쯤 농수로 옆 도로를 따라 배송 일을 하던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바퀴가 빠져 확인하려고 내렸다 실족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사고 장소 주변을 보면 다리 위에 있는 풀까지 휩쓸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도로 위까지 물이 차서 흘렀던 거로 추정됩니다. 경산 일대에는 전날부터 15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양동이를 들어볼 정도로 와버렸어.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제일 많이 와서. 내가 일반 주택인데 그 스레트 집인데 소리가 엄청 났어서 빗소리가. 소방과 경찰은 수로 끝에 있는 저수지까지 1.7km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나왔는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 지점에서 문천집 상류 방면으로 경찰이 추적하고 있고 저희 소방은 하류 방면으로. 동서로 긴 띠 모양의 장마전선은 전북 지역 논밭에도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바닥에는 진흙탕이 가득하고 빨갛게 익은 열매도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딸기 농장도 쑥대밭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엄두가 안 나갖고 이 이불을 내가 얼른 올려놨지요. 무거우면은 이것이 내란지니까 올려놓고 전기를 다 내렸어요. 무서워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 탓에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집중호우가 반복될 거로 예보된 만큼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외출을 삼가는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던 서울 한양도성 성곽 일부가 무너지는 등 집중호우로 문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흙과 뒤엉킨 돌들이 비탈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서울 한양도성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 마을 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7시쯤에 제보를 했어요. 견고했던 성벽의 형체를 잃은 구간만 30m가량. 서울시는 곧장 일대 보행로 출입을 막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무너진 구간에 대해서 이제 방수포를 덮고요. 무너진 돌들이 저 밑으로 굴지 모르니까 밑부분을 내가지고 그 낙석 방지방을 설치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회 데크를 설치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600여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양도성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뽑혀 예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 전문가들은 자연적 이유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 내다보고 있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직접 피해 현장을 찾으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가운데 하나인 충남 공주 공산성의 탐방로가 무너지는가 하면 700년가량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경북 안동 용계리의 은행나무 가지도 부러졌습니다. 국가유산 풍수해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갈수록 장맛비 양상이 국지성 폭우로 바뀌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또다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산사태 징후가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에도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정체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세찬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대구는 24도, 창원은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구도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와 제주도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더는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전자결제 방식으로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다는 겁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한 내에 특별검사 미임명 시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5번째이자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 만큼 재표결 시점과 결과를 둘러싸고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된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제2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보다 위헌적인 요소가 가중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된 직후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듭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헌성을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법무부는 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임명간주 규정 등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되고 특별검사에겐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실시간 언론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데다 76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특검 수사에 방해나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도 지나치게 문헌이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거나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을 위법으로 몰아가면서 탄핵이나 해임 건의 등 정치 공세에 악용할 거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을 막기 위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거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며 맞섰습니다. 여권의 이탈표 규모가 관심인 재의결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담긴 최상병 특검법이 2형 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자결제로 되돌아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집권 기반인 보수 세력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며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 거부권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캥기고 두려운 것입니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지만 표결 시점은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리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검 수사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야 합의나 최소한의 이탈표를 끌어낼 만한 수정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수정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될 경우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그러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특검법은 위헌이고 정쟁용이라는 대통령실 주장과 발을 맞추며 내부 이탈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는 볼 수 없는 독소 조항만이 가득합니다. 야권은 오는 19일 고 최상병 1주기까지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역시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실제 법안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내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TV 토론회가 조금 전에 시작했죠?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1분 자기소개를 한 뒤 공통질문에 답을 하며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원내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선언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험지 출신 후보로서의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대표 자질로 당원들로부터의 신뢰를 꼽았고,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에게 던져진 첫 공통 질문은 최근 당권 경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와 사과 논란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 후보 모두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총선 결과는 여러 사안과 관련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했고, 다른 후보들도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했다면 승리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후보별로 대답이 엇갈렸는데요.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본인만 빛나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아직 초반부지만 한동훈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둘러싸고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 1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5건의 원문이 공개됐는데요. 한동훈 후보 측은 당시 여러 경로로 김 여사의 사과가 어렵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논란 확산의 배후로 친윤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를 겨냥해 김 여사의 사과 의사는 명백했다며 당시 이를 무시했던 한 후보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에 사과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내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죠.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에선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과 정당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2기 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도 세종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현재 민주당은 1인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군은 2자릿수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명심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어 차기 지도부 또한 친명계 일색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급 제시안을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경영계는 동결안을, 노동계는 큰 폭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죠. 이문석 기자. 네, 이문석입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각각 얼마씩 제시했습니까?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7.8% 높은 수준입니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예상대로 올해와 같은 액수, 다시 말해 동결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27.8% 인상 배경으로 고물가를 꼽았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사업주 지불 능력이 악화한 상황에 이번에 구분 적용마저 부결돼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커 보이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법에 따라 다음 달 5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생각할 때 아무리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이 나야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제시한 간격은 2,740원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펼치게 됩니다. 양측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110일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한 차이가 큰 만큼 올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방 통행로 진입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역주행 당시에는 경적 소리 없이 하는 고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운전자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검증할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인 타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은 3차 수사 브리핑에서 안에 담긴 구체적인 음성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역주행 당시 하는 소리가 들어있을 뿐이라며 경적 소리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 대화는 있지만 사적인 대화로 사고 원인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하던 차량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안내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좌회전을 해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며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자주 다녔지만 진입이 금지된 도로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게 차 씨가 경찰에 내놓은 해명입니다. 경찰은 차 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급발진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주행로를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인 차 씨가 버스 브레이크와 비슷한 모양인 사고 차량의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감정 결과가 필요한 상황. 경찰은 내일 차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진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 엄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 담벼락을 들이받으며 A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급가속 등 급발진 정황이 없지만 운전자 측이 차량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검찰로 넘긴 지 8개월 만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벽부터 대기하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일찍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로 넘긴 지 8개월 만에 첫 소환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시세가 높아지도록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동원해 500여 차례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 등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 대표와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2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도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시세 조종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 배임 의혹 등 모두 4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모 회사인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민 대표는 조사에 앞서서 YTN 취재진에게 이제는 반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예, 오후 2시쯤에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4시간 정도 됐는데요.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희진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모 회사인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뒤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는 4시간째 진행 중인데 저녁까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YTN 취재진에게 이제는 반격이다, 사실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어도어 회사를 상대로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하이브 측 주장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또 오늘 조사도 본인이 먼저 오겠다고 했다면서 하이브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해왔지만 진짜 사실이 뭔지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측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형사 절차까지 밟고 나선 건데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입니다.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지분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한 것은 물론 실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민 대표와 함께 고발당한 어도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오늘은 민 대표를 직접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경찰은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새로운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가 있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연예인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k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제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이 노조 측과 사측이 조금 추정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삼성전자 노조, 그래서 전삼노라고 부르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파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까지가 현재 1차 파업입니다. 예고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마 결과에 따라서 15일 다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한 6,500명 정도, 6,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측과 경찰 추정에서 한 3,000명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요. 삼성전자 내에 이제 노조들이 저렇게 전삼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체 가입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는데 저게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게 최근까지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삼노가 행동을 보이게 되자 저게 동조한 아마도 직원들도 속속 가입한 걸로 같아서 전삼노 측도 노조 측도 3만 명이 이번에 함께 행동과 함께 돌파됐다라고 이제 크게 좀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연가 파업할 때, 연가 투쟁할 때만 해도 네. 2만 명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노조 측에서 밝혔는데 3만 명이 넘어서 그렇더라고요. 꽤 많은 수가 늘었는데 그럼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은 뭡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전삼노의 주장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건 어떤 노조 파업이라든가 해서 마찬가지인데 현재 6.5%의 임금 상승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임금 상승률을 요구하면 전 직원의 임금 상승률 이걸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전삼노는 참여한 조합원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삼성전자 직원들은 10만 명이 넘는데 이 중에 3만 명만 올리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노림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전삼노는 강해질 테니까 더 많은.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이 역시 이 OPI라고 하는 부분. 삼성은요 지금 이제 PSPI라는 이제 독특한 보너스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PI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덕티브 인센티브라고 해서 어느 목표 달성을 하면 이제 PI를 주게 되고 PS 이게 Profit Sharing이라고 해서 이익 공유.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OPI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 부분에 초과이익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직원과 쉐어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과거에 PS, PI가 나올 때쯤은 들썩들썩했죠. 예. 은행도 들썩들썩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들썩들썩했었는데 저 PS 부분, 이제 지금은 OPI라고 부르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삼노 측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원래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OPI를 앞으로 지급해달라.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노조 파업이 굉장히 강렬해진 것 분야 중에 하나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예. 특히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 아마 거의 최근 들어서 처음이겠죠. OPI가 0%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쪽 직원들이 자신들이 그동안에 해온 게 있었는데 이렇게 1년 한 번 나빠졌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때부터 상당히 좀 불을 지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OPI라고 불리는 그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이제 영업이익 기준 베이스로 좀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유급휴가 등등 또 이번에 파업한 부분에 대한 임금 그런 건데 역시 가장 큰 것은 역시 해당 조합원들의 임금 상승률, 임금 높여달라는 것, 그 다음에 OPI의 기준 바꿔달라는 것, 그건 이제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게 성과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차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 차질을 목표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재발등 찍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여기를 더 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해가 더 좋아진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매듭을 지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성과금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또 이런 포석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네, 지금은 3일 파업인데 네.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 만약에 지금 내일까지 노사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2차 파업을 닷새 동안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시작했고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제 일명 1차 파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측도 그랬고 노측도 그렇게 큰 차질이 있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 3일간은 잘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 라인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방금도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15일부터 일종의 이제 2차 파업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더 거세질 거란 말입니다. 기간도 길고 지금 계속해서 회사 측에서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에 차질은 없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여기 파업하는 쪽 분들이 다 이 반도체 라인 쪽이었고 예. 뭐 삼성전자 공장이 뭐 무인 공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2차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생산에 뭐 차질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파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현대차 얘기를 하면은 네. 이번에는 노사 합의가 잘 됐나 봐요. 네. 뭐 별다른 잡음 없이 이 협의가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에 아마 속보가 떴었고 이제 거의 뭐 100% 확실은 아니지만 이 정도 안이 나왔었으면 아마 토교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6년 연속 아마 파업 없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내용을 굳이 제가 뭐 다 그거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현대차가 중요하냐면 지금 뭐 합의가 되고 중요한 순간에 파업 없이 넘어가는 그 이전을 보면 실은 현대차도 노조와 사측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런 것들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쳐서 이제 거의 6년 연속 파업 없이 가게 되는데 예. 삼성전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도 없고요. 첫 파업을 맞이하게 되고요. 지금 전삼노가 주장하는 것들을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타협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칫 여기에서 아예 더 거세지건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꼭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파업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쪽에 더 큰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잠정 속보치 같은 경우가 거의 깜짝 오브 더 깜짝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치가 한 8조 4천? 가장 많이 높이 부른 증권사가 마지막에 8조 9천억을 불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앞서 잠깐 나왔었죠. 예. 10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높은 예상치도 다 비트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근데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도 레거시와 첨단 뭐 이렇게 좀 나뉩니다. 예. 그래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HBM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익숙한 D램 반도체,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것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테고리별로 이번에 사업 부분별로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이 전통 레거시 쪽이 상당 부분 선방한 걸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오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HBM3E에서 8단이든 12단이든 엔비디아와의 계결 체결만 된다면 이제는 전통도 상당히 레거시도 강하고 있는데 HBM 첨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잘하게 되면 시장에선 그럼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가장 좋았던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서 현재 수급이라든가 특히 외국인들과 삼성전자의 사랑은 이제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 활용 점정은 뭐 내일 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HBM3E에서 삼성전자가 해내는지 수율을 뭐 적어도 30% 이상,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3개에서 5개 이상은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성과를 내서 엔비디아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건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만약에 이제 HBM이 변수이긴 하지만 뭐 그게 됐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93,000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93,000원의 전고점을 제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의 뭐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이제 20%를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ETF,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한국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개별 주식을 안 사고 전체를 뭉텅거리면서 사는 그런 돈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를 또 그냥 그게 뭐 반도체와 상관없이 같이 담아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 간다면 저는 뭐 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달러 약세 국면까지 나오면 코스피의 상승의 후광 효과도 함께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7월 들어서만 5대 은행 대출 규모가 2조 넘게 늘었는데 왜 그렇게 분석됩니까? 아마 집 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5월 달, 6월 달도 심상치가 않았었거든요.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5조 원대, 다시 6조 원대 육박하는 가계대출 증가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과거 영끌족들 막 나왔던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7월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벌써 2조 원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추세라면 5월, 6월 못지않게 7월에는 6조 원대 이상까지도 한 달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기 지금 신용대출과 주담대 두 개를 함께 포함한 것이 보통 이제 뭐 영끌족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주담대로 이게 잘 안 채워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용도 갖다 써서 하기 때문에 신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고 신용의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신용대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함께 되고 있는데 분명히 현재는 저 가계대출 폭증세는 레드라인, 빨간불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주식을 하기 위해서도 또 빚을 져서 또 투자하는 그런 열풍도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 살려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다 하셨는데 이미 6월 계약분이 신고 기한이 남았는데도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가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과 거의 일정하게 보여주는 가격이 보여준 패턴이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뜨겁다, 급등한다라고 할 때는 한 달에 월별 매매가 10,000건 이상 나옵니다. 하고 8,000건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이제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는 거고요. 애매한 구간이 이제 5,000건 하고 6,000건입니다. 그러니까 5,000건, 6,000건에서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서울 아파트는 집값 상승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나쁠 때는 이제 뭐 2,000건, 3,000건, 1,000건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금리 폭등했을 때는. 근데 1,000건, 2,000건 하다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5월에 한번 5,000건이 뚫었고요. 지금 6월 가집기에도 5,000건이 또 뚫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만에 하나 7월에 서울의 월별 매매가 6,000건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실은 이건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와 상관없이 일단 서울 집값은 상승 라인을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5,000건은 넘어선 것 같고 마지막 남은 6,000건까지는 봐야 되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 역할이 진짜 큽니다.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9억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작년에는 보금자리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정책 모기지가 상당 부분이 주택 매수를 좀 불러일으킨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좀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뭐 저출생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내놨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집을 사는 수요, 근데 또 가계대출을 받게 되고 또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이런 역효과가 나온다면 당국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또 당국이 오히려 금리를 좀 올려라라기보다 이제 가상금리를 그만 깎아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또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주목되는 게 모레 열릴 금통위 하반기 첫 금통입니다.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소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렇죠. 뭐 동결은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나올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은 분명히. 근데 소수 의견은 금리 인하 쪽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는 이번 주 목요일 밤입니다. 밤 9시 반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은 미국의 6월 물가를 못 보고 금통위를 열게 되니까 한 번 더 3.5%를 동결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물가, 그다음에 이청용 총재를 좀 본다면 결과적으로 뭐 금통위원 중에 몇 명은 금리 인하를 좀 주장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날 밤이죠. 목요일 날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현재 지금 예상치가 3.1%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 혹은 앞단이 바뀌어서 2.9% 정도가 미국 물가가 나온다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쿠팡이 신규 회원은 이미 4월부터 회원비를 좀 올려서 받고 있었는데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2018년 때가 한 3,000원도 안 됐었다가 1차로 올렸던 게 2021년
당시 이제 코로나 그때 거의 한 5,000원대, 4,900원으로 올렸었고 신규 가입자들은 올 4월부터 아마 그 쿠팡 뭐 프레시 뭐 이런 거 들어갈 때는 7,800원을 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핵심은 기존의 회원 같은 경우가 8월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저 7,89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공정위에서 엊그제 같이 계속 주장했던 그 다크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올릴 때 신규 회원은 이제 들어가면 딱 올렸으니까 딱 알잖아요. 아, 7,900원이다. 근데 기존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막 이렇게 방송하지만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올렸는지 내렸는지. 그때 상품을 결제할 때 그 문구에다가 8월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자동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공정위가 말하는 다크 패턴이. 근데 그러면 안 보잖아요. 그냥 누가 그거를 요즘에 하나씩 뭐 읽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아마 따로 이번에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겠죠. 이제 그런 버튼을 눌렀는데 아마 이런 것들까지 좀 이슈가 되는 걸 보면 이제 쿠팡의 월 회원 요금 인상도 당분간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구독료를 올려도 그렇게 회원 수가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네. 지각 변동이 생길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쿠팡의 판단이겠죠. 이제 쿠팡을 비롯해서 미국의 아마존 같이 이제 락업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온갖 혜택을 다 주고 그냥 뭐 평생 잘해줄 듯이 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가두리죠. 자기의 그 목장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담아놓은 다음에 락업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뺏는 이제 뽑아내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 아마존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마존 제국이라고 하는데 쿠팡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8월부터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거의 8,000원 가까이로 이제 월 회원료를 올렸다는 것은 자체적인 경영진의 분석이 제가 보기에는 뭐 락업 효과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든가 뭐 혹자는 쿠팡 없으면은 못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아마 쿠팡 회원의 급격한 이탈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쿠팡뿐만 아니라 각종 구독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지금 채소값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각종 채소들이 거의 20%에서 30%씩 다 오른 것 같아요. 상추, 쌈, 시금치, 오이 등등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저것들은 또 석 달 만에 또 바뀌고 하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역시 과일 쪽입니다. 이 사과, 배 쪽은 지금 뭐 어떤 해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대로 두면 내년에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작황이 지금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은 이제 야채류지만 과일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위 말하는 그 8대 과일, 10대 과일에 대한 그것도 함께 분명히 하반기에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채소를 재료로 만드는 외식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외식 가격이 인건비 때문에 더 큰데 지금 원재료까지 가져오려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분들이거든요. 저 외식가가 오르면 절대 소상공인들, 사장님들이 반겨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냉면이 우리가 얼마까지는 사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글쎄 2만 원 하는 냉면을 먹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칼국수가 12,000원이 10,000원이 넘는다? 선뜻 사 먹을까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은 못 올리잖아요. 그럼 자기의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근에 좀 보면 뭐 우리 여기 YTN 있는 상암동에서도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좀 백반집들이 속속 다 문을 닫았었어요. 이제 그게 가격은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손님들은 끊기고 아마 못 올리니까 손실은 커지고 그래서 그냥 폐업을 결정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이모저모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을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청문회를 연다면 역풍이 불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두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이번에도 팽팽한 기싸움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경훈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왜 중지합니까?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안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안으로 현재 13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쟁 위기 조장 등을 탄핵 사유로 내걸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관련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최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까지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이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오는 20일까지인 청원 동의가 종료된 뒤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검토하려던 민주당이 논의에 속도를 낸 이유로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꼽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을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로 시선을 돌려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인 셈인데 조국 혁신당 역시 검사 탄핵엔 신중론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얼마 전에 그 문자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되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다는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으로 정치 선동을 위한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조잡한 청원 사유를 핑계로 탄핵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면서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역풍은 물론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까지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검사 탄핵에 이어 민주당이 탄핵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 5월 정식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체를 알릴 때가 됐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우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사님한테 직접 말한 바도 없고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는 거고요. 통일TV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전달한 날로부터 거의 10개월 정도 있다가 한 거기 때문에 시간상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의 사생활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만 제공한 것이라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일부 청탁은 비서를 통하긴 했지만 비서가 김 여사와 직접 의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품 가방뿐 아니라 고가의 양주 등 다른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당연히 모르셨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준 액체류를 갖다가 그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냥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 대통령 내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최 목사의 요청은 직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수준이었다며 알선수재 등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관련 증거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이나 소환, 방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공적 만남이나 행사 자리가 아니고 수수 장소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사 탄핵안 발의 뒤 부부를 소환 조사한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소환 조사만 앞둔 상태였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을 소환 조사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 등 136곳과 경기도 공무원 30여 명만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최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닌 만큼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서울 청계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협의해서 오는 17일부터 19일 사이 청계광장 입구에 최상병 1주기 분향소 2개 동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는데 정작 전공의들은 당근과 채찍, 무엇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 의료를 또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제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쥐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자비하게 진행했던 행정처분 같은 걸 취소든 철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돌아갈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경북 경산에선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여성이 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농수로입니다. 새벽 5시 10분쯤 농수로 옆 도로를 따라 배송 일을 하던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바퀴가 빠져 확인하려고 내렸다 실족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사고 장소 주변을 보면 다리 위에 있는 풀까지 휩쓸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도로 위까지 물이 차서 흘렀던 거로 추정됩니다. 경산 일대에는 전날부터 150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양봉이로 들어볼 정도로 와버렸어.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제일 많이 와서. 내 일반 주택인데 그 스레트 집인데 소리가 엄청 났어서 빗소리가. 소방과 경찰은 수로 끝에 있는 저수지까지 1.7km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 지점에서 문천집 상류 방면으로 경찰이 추적하고 있고 저희 소방은 하류 방면으로. 동서로 긴 띠 모양의 장마전선은 전북 지역 논밭에도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바닥에는 진흙탕이 가득하고 빨갛게 익은 열매도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딸기 농장도 쑥대밭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엄두가 안 나갖고 이 이불을 내가 얼른 올려놨지요. 무거우면은 이것이 내란지니까 올려놓고 전기를 다 내렸어요. 무서워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 탓에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집중호우가 반복될 거로 예보된 만큼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외출을 삼가는 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장맛비로 수위가 올라가면서 충주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충주댐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1,1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댐 수위는 128.8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38m에 9m가량 여유를 둔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전북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 발효 시각은 오늘 밤 8시입니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며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강원과 경북, 남부 지방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인 하와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여 개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만여 명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 6만여 미군이 잠들어 있는 미 태평양 국립묘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6.25 전쟁 참전 용사 6명을 만나 헌신과 용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방금 전에 부산에 또 참전하셔서 두 번이나 참전하셨어요.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하와이 동포사회 주요 인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주 이민의 출발점인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미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신 덕분에 오늘 현재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하와이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둘째 날도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10여 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정도와 정상회담이 예상된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서 최근 북러 조약 체결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동북아 정세를 놓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이 필리핀과 외교 국방회담을 하고 서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일본은 자위대의 해양 활동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군함과 해경선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고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선박을 계속 진입시키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보 이해 관계가 일치합니다. 이에 두 나라는 서로 파병을 원활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한 것은 호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이로써 상대국에서 열리는 합동훈련, 재난구호훈련 참여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東シナ海、南シナ海情勢につきましては、力または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への強い反対を表明をいたしました。 특히 일본은 참관만 했던 미국, 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에도 정식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위대의 해상 활동 반경도 한층 넓혀 나갈 것으로 보여 작전 능력도 높일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亚太地区不需要军事集团，更不需要挑动阵营对抗、鼓动新冷战的小圈子。 중국과의 극심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인도는 또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낙점된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팬들의 충격과 배신감이 큽니다. 입장이 바뀐 데에는 파격적인 조건과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지난 5개월, 홍명보 감독은 새 사령탑 후보에 단골 손님으로 늘 언급됐습니다. 그때마다 홍 감독은 애둘러, 때론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위치에서도 또 한번 아픔이 있었던 거였고 또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들이 참 예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의 간곡한 설득 끝에 홍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했습니다. 협회는 2026년 월드컵과 이듬해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의 넉넉한 임기를 보장하고 유럽 코치 2명의 두둑한 연봉도 약속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변심에는 한국 축구를 향한 책임감과 명예회복 욕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36번의 A매치를 뛴 전설. 지도자로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월드컵 땐 졸전, 또 이른바 의리 엔트리 논란 등으로 귀국길 여시 날아들 정도로 질타받았습니다. 홍 감독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희망은 못 드리고 실망감만 들어가지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무로 행정 경험을 쌓고 울산을 이끌고 K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한 지금
홍 감독은 상처와 아픔으로 마무리된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았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10년 만에 왜 든 건지 홍 감독은 수요일 광주전을 전후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여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밝힌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았다는 요지인데요. 축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이 유튜브 녹화 중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내정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설마. 전력 강화위원으로 참여한 박 위원은 감독 선임 작업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되든 이 절차에 맞고 그다음에 이 게임 플랜에 맞는 분이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분이면은 그걸로 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래서 됐다 정도는 주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저는 모르는데요.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이 영상은 9일 오후 현재 조회수 160만을 넘으며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가 5명의 후보까지 추천하고 다음 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위임했다는 것이고 홍명보 감독은 당시 10차 전력 강화위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박 위원의 시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HD는 성명을 내고 울산 팬들이 홍 감독과 멋지게 이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감독도 데려와 팬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홈구장인 잠실야구장이 2032년부터 3만석 규모의 돔구장으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 있는 잠실 주경기장을 대체야구장으로 쓰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진출입로를 추가하고 폭도 넓혀서 관람객 동선 안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등 국내 주요 경기가 펼쳐졌던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은 잠실 한지붕 두 가족,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임시 홈구장으로 활용됩니다. 잠실 야구장을 헐고 돔구장을 짓는 동안 옆에 있던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쓰기로 확정한 겁니다. 기존 축구장과 육상 트랙은 걷어내고 마운드와 더그아웃 공간을 갖춘 야구 필드로 바뀝니다. 경기장 좌석은 1층과 2층, 내야 안쪽 이벤트 존과 관람 시야를 고려한 외야 특별석까지 모두 18,000석이 조성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나 주요 경기 때는 3층까지 개방해 3만 명 이상 수용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관람객 안전입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봉은사 방향 통로폭을 넓히고 백제 고분로 방향 동쪽 진출입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은교 쪽과 한강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진출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 없도록 인파관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호텔과 연계된 잠실 돔구장은 2032년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구 팬들이 원하는 개폐식 돔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과 공사 지연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잠실 야구장의 대체구장으로 잠실 주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프로야구 LG와 두산 구단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대체구장의 관중 규모는 10,000명 안팎으로 거론됐다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8,000석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채권 전문가 100명 중에 99명은 모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3.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으로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9%가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협회 측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금리 상방 압력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애완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00만 가구를 넘겼고요. 반려견과 반려묘는 800만 마리에 육박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산업은 음식, 패션,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농림부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8조 5천억 원대를 기록했다면서 2032년에는 21조를 넘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요즘에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도 더는 진풍경이 아니죠.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서는 지난해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강아지나 고양이용 MBTI, 즉 심리검사를 통해서 성격을 분석해 행동을 규정하는 훈련을 돕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숙박시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도 반려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에 오동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님의 반려견 화엄이 익숙한 듯 스님의 법복을 가지고 놀더니 잠을 청합니다. 세보미는 스님을 향해 짧게 인사도 하더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호자와 함께 두 발로 나름 절도 해보고 칭찬도 듣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댕플스테이에 참여한 반려견들입니다. 오늘 주지 스님의 차담 주제도 다름 아닌 반려견. 이 아이들은 말로 좋은 말하고 속으로는 나쁜 말 가지고 있으면 오르치지 않습니다. 으르렁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에너지를 이 아이들은 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낯선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반려견의 마음도 들어봅니다. 이 해리가 온 인연이 다른 친구들하고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리 마음속에 뭔가 슬픔이 하나 있어요. 보호자 품에 안겨 만든 연꽃컵을 머리에 쓰고 사진도 찍고 귀엽다. 108배도 배우며 예불도 참여해보지만 지루한 건 못 참고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적인 종교의식 사이에는 반려견들을 위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댕플스테이를 하면서 곳곳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영동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국으로 확대해서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반려견에게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선 반려견을 예배에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종교시설 역시 이들에게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와 광안리는 지난 1일부터 관광객을 받고 있고요. 강원 지역은 지난달에 조기 개장한 경포 해수욕장에 이어서 5일에는 주문진 그리고 하조대 해수욕장, 내일부터는 삼척 망상 해수욕장도 희석객들을 맞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11번가에서 지난달 어린이 수영복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5배 증가했고요. 구명조끼나 아쿠아슈즈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선글라스 판매는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비와 햇빛을 함께 막는 우양산 판매도 롯데백화점은 15%, 신세계백화점은 30% 넘게 판매가 증가했고요. 선크림과 수영복 판매 증가도 역시 눈에 띕니다. 피서지 필수품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수영복이죠. 겉으로 봐서는 수영복의 기능이나 내구성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 황보혜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백화점 수영복 매장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수영복을 장만하려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단 몸매 보정이 잘 되는 걸로 고르고요. 조금 편한 게 좋아가지고 신축성 있는 소재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눈으로 봐선 수영복의 품질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여성 실내 수영복 10개를 비교했더니 기능성과 내구성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영복이 늘어났다가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는 기능성은 랠리와 르망고, 후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레노마와 스피도 2개 제품은 겉면이 튼튼해 쉽게 찢어지지 않아 내구성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봉제선 부위가 잘 터지지 않는 수영복은 후그 제품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6개 제품이 안감 혼용률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수영복을 보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영복이 젖은 상태로 비닐백 등에 넣으면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영 등 사용 후에는 수영복을 마른 수건에 감싸서 집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수영복 가격이 제품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났다며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980년대 PC통신의 후신인 포털 서비스 천리안이 오는 10월 서비스를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천리안 운영사 미디어로그는 사업 환경이 바뀌며 더는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오는 10월 31일 천리안 서비스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리안은 오는 11일부터 메일과 주소록 백업 기능을 열고 기존 이용자들의 자료 저장과 이메일 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조사에 앞서 이제 자신이 반격할 차례라며 하이브 측 주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 회사인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수사가 시작된 뒤 민 대표가 경찰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대표는 조사에 앞서 YTN에 이제는 자신이 하이브에 반격할 차례라며 사실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신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이브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이 먼저 경찰에 나오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진짜 사실이 뭔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가 자회사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민 대표 측은 지분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주도한 정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 계획은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현역 축구 선수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치료 내역 등을 통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를 가스라이팅에 거액을 뜯어낸 방송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면서 범행으로 이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9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SNS 대화방에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바람을 잡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고급 호텔로 외제차가 들어오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A씨 등은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이 홍보 영상을 보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SNS 대화방에 이들을 모아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총책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유명 증권사 출신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133명에게 2천만 원에서 10억 원 넘게 모두 9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짜였고 실제 코인 거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당 중 일부는 A씨 덕에 수익이 난 것처럼 SNS 대화방에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고급 차량을 선물한 것처럼 사진을 보내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또 가짜 수익 그래프를 이용해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수수료라며 피해자들에게 또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수익을 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고 항의하자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척 있지도 않은 거래소 운영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한 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외제차 2대를 압수하고 부동산 등 36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도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화장을 받던 중에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데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니의 개인 레이블인 OA 엔터테인먼트는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니도 반성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모두 22개 종목에 144명이 출전하는데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 단체 구기 종목이 파리행 티켓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선수단 규모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로 축소됐습니다. 무신사가 오는 26일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입을 단복을 공개했습니다. 단복 색상은 동쪽을 상징하는 벽청색으로 한국 대표팀이 푸르게 빛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재킷 안감에는 청화 백자 도안을 새겨 넣었고 허리에 두르던 각대를 재해석한 벨트로 한국의 전통미를 부각했습니다. 네,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주요 현안과 시책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전남 완도군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멀리서 신우철 완도군수 스튜디오까지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장마 대비책은 잘 세우셨겠죠? 네, 이제 저희들 바닷가에 있는 것은 이제 침수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침수 지역 예방과 더불어서 이제 산사태 우려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바닷물이 이제 만조가 됐을 때 역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수도 중점 관리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해양치유 산업의 선두주자가 완도군 아니겠습니까? 네. 해양치유센터라는 건 어떤 시설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우리 완도와 같이 아주 깨끗한 그런 해양기후와 또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 그리고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정진 활동을 해양치유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양치유를 이제 추진을 했고, 드디어 지난해
말에 이제 치유센터가 개관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 치유에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시설로는 2,200평에 1, 2층으로 나눠지는데요. 1층에 가면은 달라수 풀이라고 하는 해수풀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수중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수압을 이용해서 또 마사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완도의 아주 우수한 천연 머드, 이것을 몸에 발라주는 머드 테라피가 있고 또 우리 일상에 지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 장애를 해소해주는 아주 명상풀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완도산 해조류에서 거품을 내 가지고 여기서 비파라고 하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그 과일에서 향기를 가미시켜서 만든 해조류 거품 테라피라고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미세한 바다 물방울을 분사시켜서 이제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측정실이 있습니다. 측정실에서 이제 몸의 상태를 측정을 한 후에 2층에 있는 테라피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이곳에 가면은 아주 특징적으로 물 위에 이렇게 사람을 띄워놓고 와츠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치유사가 자유스럽게 치유를 하도록 하게 있고 그리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우수한 그런 해조류 예. 이걸 원물 그대로 이렇게 욕조에 집어넣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주파를 유용한 저주파 테라피도 있고 또 완도 바다 밑에는 맥반석이 있습니다. 예. 이 맥반석을 열에 달고서 이제 몸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스톤 테라피 등 아주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영상을 조금 봤는데 보기만 해도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개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3만 명이 넘게 찾았다면서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개관 6개월 만에 3만 명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오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하다. 그리고 95% 이상이 다시 방문하겠다.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성공적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만족감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양 치유 산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완도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완도가 지니고 있는 그 해양 치유에 이용되는 해양 자원이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별화되는 것을 더 특화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완도가 지니고 있는 그런 천연 자원들이 다 치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완도의 전 섬을 이제 치유의 섬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서 우리 완도는 어느 지역과도 특히 외국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차별화된 그런 테라피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해양 치유 산업이 완도에 가져올 이점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해양 치유 산업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치유센터가 개관이 되고 기후치유센터, 이제 문화치유센터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청산에 가면은 치유공원, 그리고 약산에 가면은 해안치유숲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을 잘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조트와 호텔과 그다음에 레지던스 그리고 골프 테마파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과 치유센터와 연결해 감으로써 보다 더 많은 치유 목적으로 완도를 찾을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해양 바이오 산업도 육성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생물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완도가 잘 아시다시피 전복이 전국의 70~80%가 생산이 돼요. 예. 그리고 해조류는 절반 이상이 우리 완도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완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바이오 연구단지와 그다음에 유효성평가센터, 생산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이와 같은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병행해서 연구 부분도 같이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성과도 거두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해저류와 전복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금 국제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해저류로 화장품을 개발을 해서 미국 등 세계 5개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저류를 이용해서 천연 항생제를 개발한다든지 또 의약품과 또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나 기대되는 것은 메디컬 푸드, 즉 의식품을 개발하고 있어서 해저류와 전복이 대량 소비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해양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완도의 주 산업인 수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네. 또 완도 수목원을 국립 난대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있다던데 이것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국의 난대림 면적의 무려 35%가 우리 완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난대 수정이 무려 770여 종이 되죠. 대체적으로 수정이 북가시나무, 구실잡밤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돈백나무 등과 같이 산림 치유 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종들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을 국립 난대 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예탈 단번에 통과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실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갖춰져지느냐? 여기에 이제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3.1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가장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오르게 되고요. 정상에서는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데크 시설과 더불어서 이제 또 특징적인 거는 호수에 물 위에 띄어 있는 정원, 플로팅 가도를 조성하고 예. 있고 여기에는 또 교육시설, 연구시설, 대형 원실 등이 갖춰지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의 좀 명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립 난대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YTN 시청자들께 짧게 완도의 앞으로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통해서 수산업을 또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도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완도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될 때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지금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도에서 고흥간 해양관광도로가 연결이 되면 바로 완도에서 부산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돼서 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완도 내에서 노화에서 소환간 이렇게 이제 연도교가 이어질 때 적어도 1,000만 이상 관광객이 완도를 찾게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2의 장보고 시도를 열어가게 될 때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우리 완도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할 수 있는 완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편하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오늘 밤 메이킨. 밤에 문 연약국 없나요?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부산 뉴스는 어디에? 있어요. 예약하셨나요? 예약.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15분 도시 부산은 동백전에서 만날 수 있어요. 더 편리해진 부산시를 동백전에서 만나보세요. 왜 내 폰에는 동백전이 안 깔리는 거야?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판촉물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과업,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고령부와 전북 부안 등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점차 소형 태풍급의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이어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서울 등 곳곳에 많게는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또 연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에 이어 조금 전에는 강원 남부에도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발표되는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지고 내리는 지역도 줄겠지만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주 후반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내륙에서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